안녕하세요. 이번 낭독책은 삼지사의 명작 영환대역 노인과 바다입니다. 여러분은 낚시를 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낚시 경험이 없더라도 이 책을 읽게 되면 내가 바다에서 거대한 물고기와 사투를 벌이게 되는 꼭 가상현실, VR을 하는 경험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냥 하얀 종이 위에 검은 글씨인데 그걸 읽는 우리의 뇌가 상상을 하게 만들어서 긴장도 하게 되고 내 손과 발이 다 아파오고 피곤하고 내가 목마름을 느끼게 되고 이상하지요? 노인과 바다를 쓴 작가는 어니스트 해밍웨이인데요.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사진을 본 적이 있나요? 작가의 젊은 시절 모습은 요즘 말로 하면 꽃미남 그 자체예요. 하얀 수염의 나이든 작가의 모습은 배우 숀 코넬리와 많이 닮았고요. 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책에선 삶에 대해 노인이 어떠한 자세와 마음을 갖고 사는지, 그리고 소년과 노인의 잔잔하고 깊은 울림을 주는 우정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렵게 목표를 향해 노력과 고생을 감수하는, 고통을 인내하는 노인의 모습, 거대한 고기를 잡았을 때의 성취감을 갖는 모습, 그러나 상어떼에게서 고기를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모습, 결국은 고기를 잃게 되었을 때 노인의 모습, 이런 모습들에서 우리 각자가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모습과 생각을 다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서로가 서로를 낚시와 야구라는 소재로 끝없이 이야기를 나누는 소년과 노인, 또 노인이 무사히 돌아왔을 때 안도감을 느끼며 하염없이 우는 소년의 모습에서 노인에 대한 깊은 사랑이 느껴졌는데 왠지 영화 시네마 천국의 토토와 알프레도 아저씨의 모습이 연상됐습니다. 여러분은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모습과 장면들이 떠오르게 될까요? 그럼 여러분과 함께 저 멀리 노인과 소년을 만나러 멕시코 만류 바닷가로 떠나보겠습니다. 노인과 바다, 어니스트 해밍웨이. 그는 멕시코 만류에 조각배를 띄우고 홀로 고기 잡는 노인이었는데 고기 한 마리 낚지 못하는 날이 벌써 84일이나 계속되고 있었다. 처음 40일 동안은 소년 하나가 노인과 함께 있었다. 그러나 40일이나 허탕을 치자 소년의 부모는 노인이 이제 영영, 스페인 말로 최악의 운수를 뜻하는 살라오가 되어버린 게 분명하다고 소년에게 말했다. 부모의 분부에 따라 소년은 첫 주에 큼직한 고기를 3마리나 잡은 다른 배로 일자리를 옮겼다. 소년은 노인이 날마다 빈배로 돌아오는 모습이 딱해 보여서 늘 물가로 내려가 노인을 거들어 살인 낚싯줄이며 갈고리와 작살, 돛대에 둘둘 말아놓은 돛을 옮겨주었다. 돛은 밀가루 부대로 누덕누덕 기워져서 둘둘 말려있는 꼴이 마치 영원한 패배의 깃발 같아 보였다. 노인은 몹시 여인 체구의 목덜미에는 깊은 주름살이 잡혀 있었다. 두 뺨에는 열대바다에 반사된 햇빛을 받아 생긴
양성 피부염의 갈색 반점들이 나 있었다. 그 반점들은 얼굴 양편 훨씬 아래까지 퍼져 있었고 노인의 손에는 낚싯줄에 걸린 무거운 고기들과 씨름하느라 생긴 흉터들이 깊이 패여 있었다. 그러나 하나같이 새로 생긴 흉터들은 아니었다. 고기 한 마리 없는 사막에 침식된 표면처럼 오래된 흉터들이었다. 노인은 모든 것이 늙어 있었지만 두 눈만은 늙지 않았다. 바다와 같은 빛깔에 활기에 차 있고 패배를 모르는 눈이었다. 산티아고 할아버지, 배를 끌어올려 놓은 곳에서 바닷가 언덕을 올라가면서 소녀는 노인에게 말했다. 할아버지와 다시 함께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배에서 돈을 좀 벌었거든요. 노인은 여태껏 소년에게 고기 잡는 요령을 가르쳐 주었고 소년은 노인을 무척 따랐다. 아니다. 노인이 말했다. 너는 운이 좋은 배를 타고 있어. 그러니 그냥 거기 있거라.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할아버지가 87일 동안이나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던 적도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우린 3주 동안 매일 큰 고기를 낚았고요. 기억하고 있단다. 노인이 말했다. 네가 나를 떠난 게 못 믿어서가 아니란 것도 알고 있어. 아빠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어린애라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해요. 나도 안다. 노인이 말을 이었다. 당연히 그래야지. 아빠는 별로 못 믿어하세요. 그래, 노인이 말했다. 하지만 우리 사이에는 믿음이 있지. 안 그러냐? 그럼요. 소년이 맞장구 쳤다. 테라스에서 맥주 한 잔 사드릴게요. 그 다음에 어구를 집으로 나르기로 해요. 좋지. 노인이 말했다. 어부들끼리니까. 둘이 테라스에 앉아있는 동안 어부들 가운데 여럿이 노인을 놀려댔으나 노인은 화를 내지 않았다. 나이 지긋한 다른 어부들은 노인을 보고 마음이 언짢았다. 그러나 내색하지 않고 조류의 상태며 낚싯줄을 들이웠던 바다의 깊이며 줄곧 계속되는 좋은 날씨 그리고 자기들이 본 것들을 점잖게 이야기했다. 그날 운이 좋았던 어부들은 벌써 돌아와서 잡아온 청새치의 각을 떠 두 판자 위에 가로로 길게 늘어놓고는 두 사내가 판자 양끝을 맞들고 비틀거리며 어류 저장소로 운반했다. 거기서 하바나에 있는 시장으로 나르는 냉동 트럭을 기다리는 것이었다. 상어를 잡아온 사람들은 물굽이 건너편에 있는 상어 공장으로 잡은 것을 가져갔다. 거기서 상어를 도르래와 밧줄로 달아 올려서 간을 드러내고 지느러미를 쳐내고 껍질을 벗긴 다음 고기는 소금에 절이기 위해 토막을 냈다. 바람이 동쪽에서 불면 상어 공장에서 나는 냄새가 항구를 가로질러 풍겨왔다. 하지만 오늘은 바람이 북쪽으로 방향을 돌렸다가 이내 잠들어 버렸기 때문에 냄새가 거의 나지 않았고 테라스는 기분 좋게 햇빛을 받고 있었다. 산티아고 할아버지, 소년이 말했다. 응? 노인이 대답했다. 그는 맥죽잔을 든 채 여러 해 전의 일을 회상하고 있었다. 내일 쓰실 정어리를 잡아다 드릴까요? 아니다. 가서 야구나 하렴. 아직은 내가 노를 저을 수 있고 로헬리오가 투망질을 해줄 거다. 제가 잡아다 드리고 싶은 걸요. 할아버지와 고기잡이를 못하는 대신 어떻게라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맥주를 사주지 않았니? 노인이 말했다. 너도 이제 다 컸구나. 저를 처음 배에 태워주신 게 제가 몇 살 때였죠? 5살 때였지. 그때 넌 죽을 뻔했어. 내가 너무 팔팔한 고기를 끌어올리는 바람에 놈이 배를 거의 박살내다시피 날뛰었으니까. 기억나니? 나고 말고요.
고기가 꼬리로 마구 후려쳐서 가름대가 부러진 일이며 놈을 몽둥이로 후려치던 소리도요. 젖은 낚싯줄을 사려놓은 이물로 할아버지가 저를 던져서 배가 온통 흔들렸지요. 할아버지가 마치 도끼로 나무를 찍어 눕히듯 몽둥이로 놈을 후려치던 소리며 제 몸에서 온통 달짝지근한 피비린내가 풍기던 일이며 죄다 기억나는걸요. 정말 기억이 나는 게냐? 아니면 내가 들려준 이야기냐? 처음 함께 고기잡이 나갈 때부터 일어난 일을 모조리 기억하고 있는걸요. 노인은 햇볕에 그을린 믿음직스럽고 인자한 눈빛으로 소년을 바라보았다. 내가 내 아들이라면 널 데리고 나가 운을 걸어 보겠다만. 노인이 말을 이었다. 하지만 넌 내 아버지와 어머니의 아들이고 지금은 운이 좋은 배를 타고 있으니 말이다. 정어리를 잡아다 드려도 되죠? 미끼도 4개쯤은 구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오늘 쓰고 남은 것도 있단다. 소금에 절여서 상자에 넣어뒀어. 싱싱한 걸로 4개 구해다 드릴게요. 하나만 구해오렴. 노인이 말했다. 그의 희망과 자신감은 결코 사라진 게 아니었다. 오히려 산들바람이 일듯 되살아나고 있었다. 그럼 2개요. 소년이 말했다. 알았다, 2개. 노인도 수락했다. 그런데 훔친 건 아니겠지? 훔칠 수도 있어요. 소년이 대답했다. 하지만 이건 돈 주고 산 거예요. 고맙다. 노인이 말했다. 그는 아주 단순한 사람이라 자신이 언제 이렇게 겸손해졌는지 궁금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자신이 겸손해졌다는 것을 알았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창피하다거나 진정한 자부심을 손상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조류가 이 상태라면 내일은 날씨가 좋을 거다. 노인이 말했다. 어디로 나가실 거예요? 소년이 물었다. 멀리 나갔다가 바람이 바뀌면 돌아와야지. 날이 밝기 전에 나갈 생각이다. 저도 주인한테 멀리 나가서 고기를 잡자고 할래요. 소년이 말했다. 그러면 할아버지가 정말 큰 놈을 낚았을 때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은 너무 멀리 나가서 고기 잡는 걸 싫어하잖니. 맞아요. 소년이 대답하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주인이 못 보는 거 그러니까 새가 고기를 찾는 걸 봤다든지 해서 만세기 뒤를 쫓아 멀리 나가자고 할 거예요. 주인 눈이 그렇게 나쁘냐? 소경이나 다름없는걸요? 이상하구나. 노인이 말했다. 그 사람은 거북이 잡이를 해본 적도 없는데 그게 사람 눈을 망치는 일이거든. 하지만 할아버지는 몇 해 동안이나 모스키토 해안에서 거북이 잡이를 하셨는데도 시력이 좋잖아요. 나야 이상한 늙은이니까 그렇지. 그런데 할아버지는 지금도 진짜 큰 고기를 잡으실 만큼 힘이 센가요? 아마 그럴 게다. 여러 가지 요령이 있거든. 어구를 집으로 옮겨볼까요? 소년이 말했다. 그래야 제가 투망을 가지고 정어리를 잡으러 가죠. 그들은 배에서 어구를 집어 올렸다. 노인은 돛대를 어깨에 메고 소년은 탄탄하게 꼰 갈색 낚싯줄을 사려 넣은 나무 괴짝과 갈고리와 긴 자루가 달린 작사를 날랐다. 미끼통은 큰 고기를 뱃전에 끌어당겼을 때 고기에 힘을 빼는 데 쓰는 몽둥이와 함께 배의 고물 밑에 남겨놓았다. 아무도 노인의 물건을 훔칠 사람은 없었지만 독과 굵은 밧줄은 이슬을 맞으면 좋지 않기에 집에 갖다 두는 게 나았다. 또 노인은 그 고장 사람들이 물건을 훔치지 않으리라 굳게 믿었지만 작살이나 갈고리를 배에 남겨두면 공연히 유혹을 일으키게 된다고 생각했다. 2 사람은 함께 노인의 오두막으로 길을 걸어 올라가 열려있는 문으로 들어갔다. 노인은 돛주로 감싼 돛대를 벽에 기대어 놓았고 소년은 상자와 그 밖의 어구를 그 옆에 내려놓았다. 돛대의 길이가 거의 오두막의 단칸방 길이만큼 길었다. 오두막은 스페인어로 구아노라 부르는 대왕야자의 질긴 싹껍질로 지은 것으로 안에 침대와 식탁, 의자 하나가 놓여 있고 흙으로 된 바닥에는
숯불로 음식을 만드는 곳이 마련되어 있었다. 섬유가 질긴 구아노 잎을 넓게 포개어 만든 갈색 벽에는 예수 성심을 그린 채색화와 코브레의 성모 마리아가 그린 채색화가 걸려 있었다. 아내의 유품들이었다. 한때는 그 벽에 10개 색을 입힌 아내의 사진이 걸려 있었지만 볼 때마다 쓸쓸한 마음이 들어서 노인은 결국 사진을 떼어 방구석 선반 위에 있는 깨끗한 셔츠 밑에 넣어두었다. 뭐 좀 잡수실 거라도 있어요? 소년이 물었다. 노란 쌀밥과 생선이 한 냄비 있는데 먹어볼 테냐? 아니요, 집에 가서 먹죠. 불을 피워드릴까요? 아니다. 나중에 내가 아마. 아니면 그냥 찬밥으로 먹으련다. 투망 가져가도 돼요? 아무렴. 투망은 없었다. 소녀는 그것을 언제 팔았는지 기억하고 있었다. 그러나 노인과 소녀는 이 연극을 날마다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노란 쌀밥과 생선 냄비도 없었다. 이것도 소녀는 알고 있었다. 85는 행운의 숫자다. 노인이 말했다. 내장을 다 드러내고도 1000파운드가 넘는 큰 놈을 내가 잡아온다면 어떨 것 같으냐? 투망을 가지고 가서 정어리를 잡아올게요. 문간에 앉아서 햇빛이나 쬐고 계세요. 그러마 어제 신문이 있으니 야구 기사나 읽으련다. 어제 신문이 있다는 것도 지어낸 이야기인지 아닌지 소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노인은 침대 밑에서 신문을 꺼냈다. 식료품점에서 페리코가 준 거다. 노인은 설명했다. 정어리가 잡히면 돌아오겠어요. 할아버지 것과 제 것을 함께 얼음에 재웠다가 아침에 나누기로 해요. 돌아오거든 야구 이야기나 해주세요. 양키스가 진리 없지. 하지만 클리브랜드 인디언스도 만만치 않아요. 얘야, 양키스를 믿어라. 대 디마지오 선수가 있다는 걸 생각해야지.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와 클리브랜드 인디언스 둘 다 마음에 걸리는데요. 정신 차려라. 그러다가 신시내티 레즈나 시카고 화이트삭스한테도 주눅이 들겠다. 잘 읽어두셨다가 제가 돌아오거든 이야기해 주세요. 끝번호가 85인 복권을 한 장 사면 어떻겠니? 내일이 85일째 되는 날이거든. 그야 어렵지 않죠. 소녀는 말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최고 기록인 87은 어떤가요? 그런 일이 2번 일어날 수는 없단다. 85번으로 한 장 구할 수 있겠니? 한 장 주문할 수 있어요. 한 장만 사자꾸나. 가격이 $2 50센트인데 그 돈을 누구한테 꾼담? 문제 없어요. $2 50센트쯤은 언제든지 꿀 수 있어요. 그만한 돈은 나도 꿀 수 있을 게다. 하지만 꾸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지. 사람이 한번 꿔쓰기 시작하면 다음에는 국어를 하기 마련이다. 할아버지, 몸을 따뜻히 하고 계세요. 소년이 말했다. 벌써 9월이거든요. 큰 고기가 나타나는 달이구나. 노인이 말했다. 누구나 어부 행세를 하는 5월하고는 다르지. 저는 이제 정어리 잡으러 갈게요. 소년이 말했다. 소년이 돌아왔을 때 노인은 의자에 앉은 채 잠들어 있었고 해가 저문 상태였다. 소년은 낡은 군용 담요를 침대에서 가져다가 의자 등받이 위로 펴서 노인의 어깨를 덮어주었다. 낯설어 보이는 어깨였다. 무척 늙었지만 아직 튼튼한 어깨였다. 목덜미도 아직 튼튼해서 노인이 고개를 숙이고 잘 때는 주름살도 그리 많지 않아 보였다. 셔츠는 누덕누덕 여러 번 기워서 돛과 같았고 기운 조각들은 햇볕에 바래어 여러 가지 빛깔을 띠고 있었다. 그러나 노인의 머리는 몹시 늙어 보였고 눈을 감은 얼굴은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신문은 노인의 무릎에 가로놓여 있었고 팔의 무게에 놀려 저녁에 부는 산들바람에도 날아가지 않았다. 노인은 맨발이었다. 소년이 노인을 그대로 둔 채로 갔다가 다시 왔을 때도
노인은 여전히 자고 있었다.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소년이 노인의 한쪽 무릎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노인은 눈을 떴으나 잠시 동안 정신이 들지 않는 듯한 멍한 표정이었다. 그러더니 빙그레 미소를 지었다. 뭘 가져왔니? 노인이 물었다. 저녁 식사예요. 소년이 말했다. 함께 저녁 먹어요. 별로 밥 생각이 없는걸. 그러지 말고 어서 드세요. 잡숫지 않으면 고기잡이 못하세요. 안 먹고도 한 적이 있지. 노인은 일어나서 신문을 집어들고 접으며 말했다. 그리고는 담요를 개기 시작했다. 담요는 그냥 두르고 계세요. 소년이 말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잡숫지 않으면 고기잡이를 못하시게 할 거예요. 그래,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거라. 노인이 말했다. 그래, 뭘 먹자는 거냐? 검정 콩밥하고 바나나 튀김 그리고 스튜가 좀 있어요. 소녀는 그 음식을 테라스에서 2단짜리 금속 그릇에 담아 가지고 왔다. 호주머니에는 한 벌씩 종이 냅킨으로 싼 나이프와 포크와 스푼이 2벌 들어있었다. 이걸 누가 주던? 테라스 주인 마틴 씨가요. 그 사람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겠구나. 제가 벌써 했어요. 소년이 말했다. 따로 인사 안 하셔도 돼요. 큰 고기를 잡으면 그 사람에게 뱃살을 줘야겠다. 노인이 말했다. 그 사람이 친절을 베푼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그럴 거예요. 그럼 뱃살 말고도 뭔가 더 줘야겠구나. 우리를 몹시 챙긴단 말이야. 맥주도 2병 보내줬어요. 맥주는 캔맥주가 제일이지. 알아요. 하지만 이건 병에 든 아투에이 맥주예요. 병은 제가 돌려줄게요. 고맙구나. 노인이 말했다. 어디 먹어볼까? 아까부터 드시라고 했잖아요. 소년이 상냥하게 말했다. 할아버지가 드실 준비가 되면 뚜껑을 열려고 했어요. 이제 준비됐다. 노인이 말했다. 손 씻을 시간이 필요했던 것뿐이란다. 어디에서 손을 씻으셨던 거지? 하고 소년은 생각했다. 마을의 급수장은 도로를 따라 거리를 2개나 지나야 했었다. 물을 가져왔어야 하는 건데 하고 소년은 생각했다. 비누와 깨끗한 수건도. 난 왜 이렇게 생각이 짧지? 겨울에 여벌로 입으실 셔츠와 재킷과 신발, 여벌 담요도 갖다 드려야지. 스튜가 정말 맛있구나. 노인이 말했다. 야구 이야기해 주세요. 소년이 청했다. 아메리칸 리그에서는 노상 말했지만 양키스가 으뜸이란다. 노인이 행복한 목소리로 말했다. 양키스가 오늘은 졌는걸요? 소년이 말했다. 그건 문제가 안 된다. 대 디마지오 선수가 다시 활약을 할 거니까. 양키스에 다른 선수들도 있잖아요. 그야 그렇지. 하지만 디마지오는 특별한 선수란다. 다른 리그에서는 브루클린과 필라델피아 중 역시 브루클린이지. 그러고 보니 딕 시슬러 선수가 생각나는구나. 그 정든 옛 구장에서 굉장한 타구를 자랑했었지. 여태껏 그렇게 굉장한 타구는 없었어요. 제가 본 타구 가운데 가장 멀리 날린 공이었어요. 그 사람이 예전에 테라스에 오곤 했는데 기억나니? 그 사람을 낚시에 데려가고 싶었지만 너무 숫기가 없어 말도 못 꺼냈지. 그래서 너더러 청해보려고 했더니 너도 너무 소심해서 말을 못했잖니. 알아요. 큰 실수였죠. 청했더라면 같이 가주었을지도 모르는데 그랬더라면 평생의 추억거리가 생겼을 텐데. 대 디마지오 선수를 데리고 낚시를 가면 좋겠구나. 노인이 말했다. 듣자 하니 그 사람 부친도 억울하더라. 아마 그 사람도 우리처럼 가난한 시절이 있었을 테니 이해할게야. 대 시슬러 선수의 아버지는 가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분, 그 부친 말이에요. 제 나이만 할 때 빅리그에서 선수 생활을 했어요. 나는 내 나이 때 아프리카로 가는 가로도배를 타고 돛대 앞에서 선원 노릇을 했단다. 저녁이면 해변에 나온 사자들을 구경했지.
알아요. 말씀해 주셨어요. 아프리카 이야기를 할까? 야구 이야기를 할까? 야구 이야기가 좋겠어요. 소년이 말했다. 위대한 존 제이, 매크로우 이야기를 해주세요. 소년은 제이를 호타라고 발음했다. 그 사람 역시 예전에는 가끔 테라스에 오곤 했단다. 그런데 술만 마시면 사람이 거칠어지고 입이 험해져서 다루기 힘들었지. 야구뿐 아니라 경마에도 미쳐 있었어. 적어도 경주마 명단을 노상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결핍하면 전화를 대고 말 이름을 불러주곤 했으니까. 훌륭한 감독이었대요. 소년이 말했다. 아빠는 그분이 최고였다고 생각하세요. 그 사람이 이곳에 가장 많이 왔으니까 그렇지. 노인이 말했다. 듀러처가 해마다 여기 계속 왔다면 내 아버지는 그 사람을 최고의 감독으로 생각할 게다. 그럼 진짜 최고의 감독은 누구죠? 루크? 아니면 마이크 곤잘레스? 내 생각에는 둘이 엇비슷하다. 그리고 최고의 어부는 할아버지고요. 아니다. 더 뛰어난 어부들을 내가 알고 있는걸. 아니에요. 소년이 말했다. 쓸만한 어부야 많이 있고 간혹 뛰어난 어부들도 있기는 하지만 할아버지가 최고예요. 고맙다. 기분은 좋구나. 아주 큰 고기가 나타나서 우리가 틀렸다는 게 밝혀지지 않으면 좋겠다만. 할아버지 말씀대로 아직 기력이 좋으시다면 그럴 만한 고기는 없을 거예요. 생각과 달리 기력이 없을지도 모르지. 노인이 말했다. 하지만 요령을 많이 알고 있고 결단력도 있지. 아침에 생기 있게 나서시려면 이제 주무셔야겠어요. 그릇은 제가 테라스에 돌려줄게요. 그럼 잘 가거라. 아침에 내가 깨워주마. 제게는 할아버지가 자명종 시계예요. 소년이 말했다. 내게는 나이가 자명종 시계다. 노인이 말했다. 나이가 들면 어찌 그리 일찍 깨는지 원. 하루를 더 길게 보내고 싶어서 그런 걸까? 모르겠어요. 소년이 대답했다. 제가 아는 건 사내 아이들은 늦게까지 고운하게 잔다는 것뿐이에요. 나도 그랬단다. 노인이 말했다. 제 시간에 깨워주마. 주인이 깨우는 건 싫어요. 제가 그 사람보다 못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알았다. 안녕히 주무세요, 할아버지. 소년이 밖으로 나갔다. 두 사람은 식탁에 불도 켜지 않고 식사를 했기 때문에 노인은 컴컴한 어둠 속에서 바지를 벗고 잠자리에 들었다. 노인은 바지를 둘둘 말아서 그 속에 신문지를 넣고 베개를 만들었다. 그리고는 담요를 몸에 감고서 침대 스프링을 덮고 있는 헌 신문지 위에서 잠을 청했다. 노인은 곧 잠이 들었고 소년 시절에 보았던 아프리카를 꿈에 보았다. 길게 펼쳐진 황금빛 해변과 히다못해 눈이 부신 백사장, 그리고 높이 솟은 곳과 거대한 갈색 산들이 보였다. 노인은 요즘 밤마다 그 해변에 살면서 꿈속에서 파도치는 소리를 들었고 그 파도를 헤치며 토인들이 배를 타고 오는 것을 보았다. 잠을 자면서도 가판의 타르와 뱃밤 냄새를 맡았고 아침이면 못바람에 실려오는 아프리카의 냄새를 맡았다. 대개 노인은 못바람 냄새를 맡게 되면 잠에서 깨어 옷을 입고 소년을 깨우러 갔다. 그러나 오늘 밤은 못바람 냄새가 아주 일찍 풍겨오는지라 꿈속에서도 너무 이르다는 것을 알고 계속 꿈을 꾸었다. 섬의 흰 봉우리들이 바다 위로 솟아오른가 싶더니 카나리아 제도 곳곳에 항구와 정박소가 보였다. 노인의 꿈에는 폭풍우나 여인네들, 큰 사건이나 커다란 곡이, 싸움이나 힘겨루기 또는 아내의 모습이 더는 나오지 않았다. 요즘에는 이곳저곳의 풍경과 해변에 있는 사자들이 꿈에 보였다. 사자들은 황혼을 받으며
마치 새끼 고양이처럼 뛰놀았고 노인은 소년을 아끼듯이 그 사자들을 사랑했다. 소년이 나오는 꿈은 결코 꾸지 않았다.